첫 번째 서당마당. 경상도 봉화 땅 깊은 산골. 안개가 산허리를 감고 도는 마을에 훈장 김진사의 서당이 있었다. 봄이면 복사꽃이 피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산을 흔들고 가을이면 붉은 감이 처마 끝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고을이었다. 김진사는 학문과 인품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지만 벼슬길의 뜻이 없어 고향에 서당 하나를 열고 살았다. 아내는 딸 하나를 낳고 산후병으로 세상을 떴다. 딸의 이름은 김연아. 연아는 어려서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총명했다. 동네 어른들은 안타까워했다. 사내 아이였으면 과거의 장원 급제하고도 남았을 아이야. 연아가 10살 되던 해였다. 서당 담장 밖에 날마다 웅크리고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남노한 옷차림의 소년이었지만 마른 얼굴에 눈빛만 유난히 또렷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성준이었다. 성준의 아버지는 한때 한양에서 벼슬길에 있었으나 권세 다툼에 휘말려 죄도 없는데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고 남아있는 것은 병든 어머니와 빚,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초가뿐이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픈 와중에도 어머니는 배를 짰고 어린 성주는 남의 집 일을 도맡아 했다. 소를 몰고 장작을 패고 논둑을 고치고 겨울이면 땔감을 나르며 살았다. 아이는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서당에 다닐 돈이 없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담장 밖에 숨어서 귀동냥했다. 훈장이 글을 읽으면 함께 외웠다. 아이들이 천자문을 읽으면 눈을 감고 따라 읽었다. 어느 날 연아가 그 광경을 보았다. 아버지, 왜 그러느냐? 담장 밖에서 어떤 소년이 글을 외우고 있어요. 책도 없이 다 외우고 있어요. 훈장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딸의 말을 듣고 며칠을 지켜보다가 놀랐다. 정말이었다. 얘야, 훈장이 성주를 불렀다. 왜 담장 밖에 숨어 있느냐?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돈이 없느냐? 예. 잠시 생각하던 훈장이 말했다. 우리 집 땔감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아이의 두 눈이 커졌다.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내일부터 서당에 나오너라. 성주는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나무를 해다가 서당 마당에 쌓고는 아이들 틈에 끼어 앉았다. 연아는 그 모습을 방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향해 저렇게 간절한 눈빛을 가진 사람을 그때까지 본 적이 없었다. 겨울이 오면 성주는 더 깊은 산에서 더 굵은 나무를 저날랐다. 그의 키가 커지고 등이 넓어질수록 그의 긁는 소리도 우렁차졌다. 연아는 아버지 몰래 가끔 따뜻한 군고구마를 마당에 두고 갔다. 성주는 그것을 먹으면서 하늘을 보았다. 두 아이는 일부러 만난다거나 혹시 마주쳐도 말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그래도 서로의 마음을 안다고 느꼈다. 그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렀다. 두 번째, 이별. 연아가 16이 되던 해 봄, 부친의 오랜 벗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반도의 땅끝 전라도 해남 땅에 사는 윤대감이었다. 호남 제1의 대보이자 반듯한 집안인데다가 그 집 아들의 나이까지도 연아와 딱 알맞았다. 김진사는 며칠 생각하다가 딸을 불렀다. 해남으로 시집을 가거라.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날 밤 서당 마당을 한번 오래 바라보았다. 해남으로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서당 뒤 매화나무 아래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다. 잘 지내세요. 연아가 말했다. 아가씨도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성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아의 가마가 떠나던 날 성주는 산마루에서 그 행차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첫사랑은 끝났고 연아는 해남 윤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다. 집안은 넉넉했고 시부모도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지 2해도 안 되어 신랑이 병으로 죽었고
외동아들의 죽음 탓이었을 것이다. 시부모님 두 분도 시들시들 몇 년 자리를 보전하더니 세상을 버렸다. 꽃다운 나이에 연하는 청산과부가 되었다. 한편 성주는 공부를 계속했다. 가끔 연하 생각이 났지만 부잣집에 시집가서 잘 산다고 생각하고는 다행이라 여겼다. 성준의 영특함을 본 김진사는 일부러 더 혹독하게 가르쳤다. 그 덕분에 20에 소과의 장원으로 붙었고 23세 대과에 급제할 수 있었다. 한양의 내로라 하는 사대부 집안에서 그의 이름이 널리 오르내리더니 좋은 집안에서 사위 삼았다. 그러자 선친의 억울함을 씻어냈고 순풍에 돛단 듯이 관직이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편안하게 놓아주지 않았다. 선친의 옛 원수가 다시 세력을 잡으면서 아버지의 옛날 사건이 정쟁 속에서 다시 거론되었다. 오래된 죄안이 재론되면서 정적들은 성준을 공격했다. 임금은 그의 관직을 삭탈하고 멀리 전라도 해남 땅으로 유배 보냈다. 그러자 한양의 처가가 모르쇠로 발뺌했고 친정으로 돌아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세 번째, 땅끝 해남에서. 유배지에서의 첫 겨울은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 해남 포구 근처 낡은 집에 거처를 정하고 성주는 하루하루를 서책과 함께 버텼다. 고을 관아에서 주는 쌀은 쥐꼬리만 했고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안악이 쌀을 가져왔다. 다음 날은 땔감이 왔고 그 다음 날은 생선이 왔다. 성주는 보내니가 누군지 몰라 그 안악에게 물었다. 요 위 언덕에 사는 윤대감 댁에서 보내는 게요. 그 집 마나님이 젊어서 홀로 된 청산과부인데 무지하게 심성이 여진 분이라오. 성주는 사례를 하러 언덕을 올랐다. 문이 열리고 여인이 나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굳어버렸다. 얼굴에는 세월이 깃들었으나 그 눈빛만은 성준이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경상도 봉화 땅 산골 서당마당에서 군고구마를 놓아두던 눈빛. 연화 씨, 여인의 눈가가 떨렸다. 고생이 많으시죠? 그것이 전부였다. 물질적인 도움은 계속되었다. 성주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이내 받아들였다. 유배지에서는 자존심보다 추위와 배고픔이 더 무서운 법이었다.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릴 적 이야기, 각자가 살아온 이야기, 세상이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말이 끊기는 자리에서 눈빛이 얽혔다. 얼마나 그리운 사람이었던가. 그들은 결국 서로를 붙잡고 울었고 그렇게 금지된 사랑이 시작되었다. 얼마 후 연하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친정에서 몇 달을 지내고 돌아왔을 때 품에는 사내 아이가 안겨 있었다. 먼 친척에서 양자를 드렸다오. 고을 사람들은 과부댁이 외로움을 달래려 아이를 들였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의 이름은 윤서하라 지었다. 성주는 그 아이를 처음 보던 날 자신의 코끝 모양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연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네 번째, 스승과 제자. 몇 해가 흘렀다. 서아가 7살이 되던 해 성주는 그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연하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다. 성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저 아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연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는 영특했다. 한 번 읽으면 잊지 않았고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열을 가르치면 백을 알았다. 성주는 아이를 가르치다가 가끔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가, 말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고민에 답을 내리기 전에 먼저 유배가 풀렸다. 새 임금이 들어서면서 전대의 죄안이 재검토되었고 성준은 복권되었다. 성준이 서아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면서 말했다. 이 아이를 과거에 급제시키겠습니다. 연하는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다.
아이는 어미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어서 한양에 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니까. 과연 서아는 19의 속과 23살의 대과에 급제하였다. 성준의 후광이 있었으되 본인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5번째, 아들의 변모. 한양의 서아는 빠르게 세상 물정에 익숙해지고 단련되었다. 관직을 얻고 권문세가의 집에 드나들다가 판서 대감의 무남동녀와 혼사를 맺었다. 장인의 힘이 등 뒤에 생기자 서아는 달라졌다. 아니, 정체를 드러냈다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이익에 거스르는 차를 용납하지 않았다. 상소문을 올릴 때 사실보다 형세를 먼저 보았다. 이권과 관직을 두고 뇌물이 오가는 자리를 즐겼다.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으나 차츰 커졌다. 성주는 보다 못해 몇 번 불러서 타일렀다. 서하야, 내가 가는 길이 옳으냐? 서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주는 더 말하지 않았다. 6번째, 아들은 원수가 되고. 성준이 60에 가까워지던 해 그를 탄핵하는 상소가 올라왔다. 아주 오래된 일들이 재구성되어 있었다. 유배 시절의 행적, 복직 과정에 하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억지로 지어내거나 경강부회한 죄목들, 교묘하게 엮인 탓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쉽지 않았다. 조정이 술렁였다. 성주는 상소문을 읽다가 읽기를 멈췄다. 문장의 구조, 논리의 배열, 자신이 수십 년 전부터 가르쳐온 방식이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었다. 상소문을 올린 자는 서하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쳤다. 제자가 스승을 쳤다. 성주는 그날 밤 오래 앉아 있었다. 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분함보다 더 크고 먼 것이 있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세상 탓인가? 어미 탓인가? 아비 탓인가? 가르친 자의 탓인가? 가르친 자의 탓이라면 그가 가르쳤으니 모든 것이 자기 탓이었다. 성주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것은 내 업보인가? 7번째, 모두 내려놓음. 성주는 이튿날 사직 상소를 올렸다. 이유를 길게 쓰지 않았다. 노쇠하여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 줄이 전부였다. 성주는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책 몇 권, 낡은 벼루, 갈아입을 옷 2벌. 해남으로 내려갔다. 연하는 성준을 보자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차를 내왔다. 성준이 찻잔을 쥐고 말했다. 서하가 한 짓이오. 연하의 손이 잠깐 멈칫했다. 알고 있었소. 짐작은 했지요. 성준은 창밖을 보았다. 동백꽃이 뚝뚝 치고 있었다. 곧 여기로 내려올 것이오. 나를 찾아. 그리고 당신에게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겠지. 당신이 어떻게 처신하든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오. 다만 그는 잠시 멈췄다. 서하에게 내가 그 아이의 아비라는 말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한 내 입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오. 말하면 안 되나요? 그것이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것이오. 상처를 주지 않는 것, 그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소. 연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고마워요. 성주는 다음 날 새벽 짐을 들고 길을 나섰다. 경상도 봉화마을, 자신이 태어난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8번째, 아들의 귀향. 보름쯤 후 서아가 해남에 나타났다. 말에서 내리는 모습이 위풍당당했다. 수행 하인까지 둘을 거느리고 있었다. 집마루에 앉은 서아는 차도 마시지 않고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대감이 어디 있어? 스승이라면서 나를 망신시키고 한양을 떠났소. 그 영감이 살아있는 한 내 앞길은 언제나 위태롭소. 찾아내어 조용히 만들어야겠소. 연하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는 저 눈빛이 성준을 닮았다고 흐뭇해했다.
하지만 지금의 눈빛 속에는 성준의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 영감만 없으면 제 앞길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감을 잡아서는 한양으로 압송하던지 해남 가명에 처넣겠습니다. 그렇게 아세요. 서하는 말을 마치고 마당을 내려갔다. 9번째, 어머니의 길, 여자의 길. 연하는 그날 밤 내내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나 끝내 말하지 않았다. 성준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하가 일어났을 때 어머니가 없었다. 그 대신 편지 한 통이 마루 위에 있었다. 서하야, 내가 태어나던 날 어미는 내 작은 손을 잡고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집문서와 모든 재산 증서는 안방 괴짝 안에 있다. 다 내 것이다. 어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이 대감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 어른은 내게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다. 진심이다. 찾지 마라. 내가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을 때 그때 내 눈앞에 나타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번 생에 나를 다시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어미가 어디 가는지는 묻지 말고 제발 잘 살아다오. 다시 한번 부탁한다. 제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서하는 편지를 2번 읽었다. 3번 읽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었다. 10번째, 삼간초가. 경상도 봉화 땅에서도 더 깊이 들어가는 산골. 고찰 청량사 근처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작은 집 하나가 있고 담벼락 근처에 동백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다. 그 집방 안에서 성준이 책을 읽고 있었다. 이제는 벼슬도 없고 싸워야 할 자리도 없었다. 창문으로 새소리가 들어왔다. 햇살이 책장 위에 길게 누웠다.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며 여인이 들어왔다. 소반 위에 찻주전자 하나, 찻잔 둘. 여인은 아무 말 없이 성준의 옆에 앉아 차를 따랐다. 김이 올랐다. 성준은 책에서 눈을 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경상도 봉화의 서당 마당에서부터 시작하여 해남 유배지를 지나고 한양 조정을 거쳐 이곳까지 흘러온 아주 긴 이야기를 다 담고 있었다. 찻잔이 두 손에 쥐어졌다. 밖에서는 동백꽃이 뚝 떨어지고 있었다. 성준이 손을 내밀어 연화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러자 연화가 웃으면서 성준의 손을 힘주어 꼭 잡았다. 행복했다. 60여 년 전 10살 무렵에 풋정으로 서로 눈을 맞추고 마음을 준 이래 이 풍진 세월을 견디노라.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잡을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욕심은 없다. 그저 소원이 있다면 태어나기는 따로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한나란시에 같이 갔으면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